이제 교육 현상의 조건을 얘기했고 자율적인 교육학이 필요하다는 데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다면 그 선두에도 쓸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육학자라고 한다면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야. 자기가 교육학자라고 주장을 하려면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작업이 아니라 자기 작업이야. 그걸 알아야 돼. 이런 작업을 팽개쳐 놓고 나는 교육학자다. 그러면 그걸 건달이라거나 사기꾼이라거나. 근데 이 일을 시작하려고 그럴 적에는 동료였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대척하게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 근데 자연과학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고 과학 발전시킬 사람 있어요? 많이 없어요. 그건 당연히 감수해야지. 그건 감수해요. 다 왕따 시키고 무쇠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할수록 외로워지는 거죠. 네. 점점 대중과 거리가 멀고 기존 학문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렇게 되고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이라는 게 그 참 외로운 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나는 이제 학자가 됐구나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환영을 하고 박수치고 뭐 좋더라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항상 소수자의 대열에서 앞서가야 되고 그게 학자의 숙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교육학의 재견이라고는 우리 쌤이라는 여기서 그쳐도 돼요. 알았어요? 여기서 그쳐도 돼. 재건은 각자가 1년 뒤에 만났어요. 1년 뒤에 만났어. 여기서 그쳐야 된다고. 좀 섭섭하지. 이게 헤어지기 섭섭하니까 이제 교육 본의론은 좀 들어보자는 거지. 교육 본의론은 내가 해본 거예요.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인데 너무 자신감들이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한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기가 막연하다면 내 교육 본의론을 참고로 해도 상관없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좀 분명하게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이제 오늘 말씀하신 그런 이제 예를 들면 뭐 방법 안에서 거기에 맞도록 자기가 각자 알아서 교육학을 해봐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내가 만들어 본 교육학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안 했다면 너무 늦게 자각한 거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교육학자라면은. 학자라면. 그러면 새로운 원래 의미의 그런 교육학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 일단 하면은 어느 정도 말하자면 갖춰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그렇지.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얘기할 것은 가능하더라. 그 장사과 해보니까 가능하더라. 그런 얘기를 추가하려는 거예요. 나를 따르다가 아니라 정말 막연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를 추측해보라는 거죠. 나는 그걸 내 자신 작업을 범례적 교도보다 이런 표현하고 싶어요. 범례적 교도보. 그러니까 자율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의 회복이랄까. 저런 사람도 한데 나는 못하겠느냐 뭐 이런 식. 그건 아닌 것 같지만. 그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단 우리가 우리 생활색이라는 것은 다원하다 이 생각을 합시다. 알았어? 그러니까 그 세상의 보편적인 특징은 다양성이다. 뭐 쉽게 말해서 다원주의적 세계관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교육가 성립하려면 또 교육이 성립하려면 다원주의를 수긍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은 역사라는 게 지금 전부 다원화되는 것 같아요. 이론화되는 게 아니라 다원화가 특징이란 말이에요. 점점 다원화되고 있다. 아까도 학문도 뭐 하루에 몇 개씩이나 이런 말도 했는데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연관된 전체가 우리 생활이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인간사를 분류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이라고 합니다. 나는 거기에 거점을 우선 둬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그러니까 정치라는 세계가 있고 경제라는 세계가 있고 사회라는 세계가 있고 문화가 있고 종교가 있고 그 나머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교육이라는 걸. 근데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걸 학문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뭐냐면 정치학을 공부해야 돼. 경제가 뭐냐면 경제학을 공부해야 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당한 국민학교 때부터 뭐 고등학교 때 적당히 알았던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학문적인 대상이거든. 그렇잖아. 공부해보면 여러분 생각하는 정치하고 아마 정치학에서 교육이 완전히 다를걸? 그러니까 다른 학문도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정치학은 마키아벨리 군주론 정도를 읽어야 돼요. 내 정치가 뭐다라면은 마키아벨리 그 군주론을 읽어야 돼. 읽어봤어요? 그것도 읽어보지도 않고 정치 얘기하려고 그래? 관심을 그래서 안 보기로 문제네. 지금 권력의 배분, 취득, 정당화, 소위 약육강식의 세계. 정치를 얘기하면서 윤리 얘기하면 그 바보요. 내가 보기에는. 웃긴다고 그래. 윤리적이라는 그 표정만 지으라고 그랬어. 마키아벨리 그 군주에 대한 충고가. 이게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걸핏하면 그냥 정치의 윤리성을 되는데 그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건 그야말로 밀리무 법칙이고 모든 술책이 되는 거죠. 술책이 다 동원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 학자가 갖고 가다가 뭐 국회의원 되면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가가지고 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정치라는 건.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아니라 안철수도 그렇고. 이런 다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경제라는 게 뭔가? 그것도 뭐 정당하게 뭐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러지 말고 경제학 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게 경제야. 어렵게 다 공부를 해서 다 그 발견한 거예요. 그건 정말 아담 스미스가 10년 걸쳐서 쓴 게 국보론이요. 그것도 안 읽어보고 뭐 경제가 어떻다 이게 뭐 곤란해. 뭐 인비지블 핸드라든가 이런 건 말이야. 시장 경제라든가. 그래서 이 부중대와 관계되는 것이고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다고. 여기서 뭐 경제학 얘기도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읽기는 좀 읽었어. 구분하기 위해서. 사회라는 게 뭐냐? 이것도 그야말로 듀르켐이 알라고 굉장히 애를 썼던 거 아니야. 그래야 듀르켐이 마지막 쓴 글에 마지막 줄에 그게 나와. 언젠가 사회학이 나올 것이다. 언젠가는 사회학이 나올 것이다. 부럭부럭 해서 지금까지 이제 사회학이 된 거야. 아, 그게 사회 현상이구나. 를 알게 된 거란 말이죠. 지위, 역할, 계급, 대본을 따르는 어떤 역할, 제도, 평균에 의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뭐 이런 것들이 사회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야. 문화라는 게 뭐냐, 문화. 이것도 어려워요. 시빌리제이션인지 컬처레이션인지 컬처인지 뭐 문화가 된다고. 이것도 이를테면 카시르 같은 사람이 그걸 파악하려고 애를 썼지. 개념적으로. 생활 양식, 언어 풍습, 학문과 예술, 그 체험의 표현적 결과 이런 것 같은 거 얘기했죠. 또 종교라는 게 뭐냐? 이 종교 믿는 사람 있어요? 종교. 신학이 뭔지 알아요? 신학은 뭐 예를 들면 그 종교, 그 뭐 기독교 연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알아야 뭐 되는 건데 원래 구약이 있었어요. 네, 이스라엘 복주민들, 네. 그렇지? 생활 방식 제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그랬어. 네. 그 동네 그 선택된 사람이, 그렇죠? 근데 느닷없이 예수가 나타났다는 거야. 어? 그때서부터 신약이.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상한 놈이다. 신을 하는데 저런 놈이 나오냐. 근데 나중에 그 메시아라는 개념에 의해서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상한 게 나온 거야.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가 나오고 뭐 동네 아저씨 같은 난 인생이 있어요. 동네 아저씨인데 그걸 데코레이션하는 문헌이 생긴 게 신약 성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이전의 구약이 마치 신약 예수를 위해서 데코레이션해 주는 거야. 네, 네, 네. 그게 신약 그 성경이야. 네. 이게. 네. 예? 네.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니까 이제 어때 아테네 쪽으로 가잖아. 그럼 학문화 되잖아. 네. 그렇지? 네, 신학이란 학문. 그렇지? 그래서 신학이 이제 데코레이션 해준 거야. 이 모든 것이 이제 예수 중심으로 세계를 구성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예술 데코레이션 학문이 신학이야. 네. 왜 신학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그때 시대와 다른 학설이 나오잖아. 그럼 학설만 모순돼서는 안 되잖아. 네. 그렇죠. 어? 네.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토미즘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학문의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서스테인 유지될 수 있는 학문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신학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학문의 길하고는 다르죠. 예술을 데코레이션을 해준 그런 학문 체제란 말이지. 알았어요? 그러다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과학이 발전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지금 무슨 역사가 무슨 6천년대 뭐 일어났다 그러는데 누가 봐도 아닌 거거든. 네, 계산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해가지고 이제 신학이 복잡해지는 거지. 점점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또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 더 많아. 그런데 그 종교 현상이 무엇이냐는 걸 가령 엘리아데 같은 사람은 그 무지의 불확실성을 거부하는 믿음이라든가 신과 절대자의 규율이라든가 성과 속의 차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학문하려고 애를 썼어요. 학문을 묻기가 굉장히 힘들죠. 종교라는 걸. 그게 종교학이야. 신학하고는 달라. 종교학은 종교를 그냥 현상 자체로 보려고 하는 거다. 그럼 교육이라는 게 뭔가? 교육도 현상 자체를. 교육이라는 것은 그것을 제외한 거라고.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가르치려고 했던 거 그거 제외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길을 여는 거고 새로운 지도를 만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교육학도들에게는 영원한 의문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장상호가 이제부터 드러내려고 했던 현상이거든. 이렇게 봐야 돼.
교회란 뭐냐? 아, 당분간. 그런데 어떤 현상을 드러낸다는 것은 다른 현상과의 공통성을 생각하면 안 바보야. 돼요. 차별을 하게 돼요. 차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와 구분을 시켜야 돼. 예. 교육이 뭐다라고 하는 말로 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교육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모두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 네, 정치를 다 얘기하고. 정치를 다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야. 말도 못하면서 더구나. 그러니까 나는 좀 편의상 세속계, 수도계, 교육계 이렇게 보면 해요. 세속계는 편의상 정치, 경제, 사회에 공통되는 요소, 그 세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도계는 종교계 안에 있고 또 문화계 안에서 논의되지만 그 독립된 세계로 봐야 될 어떤 것으로 나는 생각을 했어요. 이 교육계는 그 세속계와 수도계와 구분되는 어떤 것이다. 이런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세속계라는 게 뭐냐? 또 장황스를 또 한번 늘어놓을까?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의 총칙인데 이게 공존의 현실이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 공동생활이 전제가 돼. 그 다음에 통합과 연대성이라는 게 불가피하다고. 왜 안 그래? 또 다수결이 문제가 돼. 다수라는 게 중심을 차지해. 에버리지라는 거. 옛날 왕도 다수를 당해낼 도리는 없었어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다수를 따라야 돼. 대중의 불인정과 인정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또 생존을 위해서는 이 체제에 적응을 해야 돼. 누구든 간에. 가치와 만족의 원천이 우리 밖에 있어요. 한 개인 밖에 있다고. 그렇죠? 권력, 명예, 뭡니까? 부, 응? 그 소스가 밖에 있다고. 우리 안쪽보다 바깥에 관계되는 부분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바깥의 행태에 대한 나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이 더 말한다. 또 그 적응을 잘하면 부귀영화라는 리워드가 주어져. 한 개인한테는. 그리고 거기에는 내면보다는 외면을 잘 다스리는 술책이 필요해. 알겠어요? 처세라고 하는 게 처세 철학 있죠? 네. 그 책방에 가면 처세 철학이 많더라고. 그건 이제 세속계에 잘 적응하는 방식이 되는 거란 말이죠. 수도계라고 하는 것은 문화 가운데 그 문화라는 것은 표현이 불가피한 거죠. 표현이 중요해요. 표현이 배제된 문화는 결여태라고 봐야 돼. 그런데 그 표현이 배제된 부분, 수도계라는 건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이란 말이죠. 또 종교에서는 절대적 믿음과 복종이라는 것이 배제된 부분. 그래서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세계, 또 나 자신의 존귀함을 증명하고 싶은 세계. 예. 그럼 만족 원천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거. 자존심의 원천이죠. 나는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나는 그런 표현도 하고 싶은데 고상한 삶의 중독 이런 거. 하면 할수록 그게 빠져드는 만족의 원칙. 그다음에 귀족 사회. 높이 오를수록 왕이 된다. 그 이하를 완전히 제압하죠. 한품 위가. 그래서 바둑의 말이지. 구단이 무슨 1급짜리 수많은 명 와도 다 이겨내죠. 톱이 최고야. 여러분들 그 올림픽 메달 보세요. 금메달 하나, 은메달 100개를 당연히 한다며. 하나보다 낫죠. 금메달 하나가. 그런 가치 기준이 적용되는 세계예요. 무시무시하지. 그러니까 그 고귀함의 경쟁이랄까. 나 자신과의 경쟁, 남과의 경쟁 이거죠. 그러니까 내공 서열이 확실히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거기 들어가는 거. 네. 어느 세계란 말이죠. 근데 교육계는 뭐예요? 선입견을 버리고 지금부터 규정해 나가는 세계 이렇게 보자고. 최소한 세속계와 수도계를 제거하고.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얘기가 되겠지만은 뭐 교육의 소재다 뭐다 해서 이제 앞으로 더 진지가 되고 수레바퀴 모이다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우선은 그 수도계와 공진하는 세계라고 보자고. 수도계와 공진하는 세계. 그러니까 이 뭐 섞여 있나?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수도계가 있다고. 수도계가 하나가 아니라고. 수도계에 수도계 많아. 그래서 수도계가 뭐 참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A, B, C, D 뭐 에세트라가 많잖아. 그 얼마나 종류가 많은가 몰라요. 아는 놈만 알아. 수도계라는 것은 아는 놈만 아는 세계예요. 알았어? 네. 더 자세하게 나중에 얘기했지만 아는 놈만 아는 세계라는 거지. 예. 근데 거기에 위계가 있다는 말 아까 했어 안 했어? 네. 말씀하셨어요. 위계가 있다고 이렇게. 네. 여기도 위계가 있고. 근데 교육은 그 위계 사이에 있어. 항상. 이 사이에 있다. 사이에 있다. 이 사이에. 이게 교육이야. 이게 수도입니다. 이걸 개념을 해야 돼. 이걸 개념을 해야 돼. 어느 종류, 어느 수준 사이에나 교육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봐야 돼. 그런데 아까 그랬지. 역사에는 항상 그 흔적을 남긴다. 네. 그렇지? 우리 삶에도 모두 흔적이 남는다고. 근데 내가 이런 말도 했지. 교육학에 금광맥이 있다 그랬지. 그래 안 그래? 이미지상으로 내가 금광맥을 얘기해 볼게. 이미지상으로.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자는 말이야. 이미지상으로. 우선 플라톤이 쓴 국가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동구를 신하죠. 그건 누구라도 다 인용을 하고 있고 철학자들 가운데도 그걸 교육이라고 그래요. 교육의 이미지다.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교육의 이미지다. 어떻게 돼요? 캉팡은 동굴이다. 죄수들이 앞만 쳐다본다. 이게 세계 전체라고 생각한다. 어떤 놈 하나의 그 리터에서 동굴에 올라온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밝은 세상을 본다. 네. 그림자가 아닌 세계가 있구나.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잘 살았다? 아니요, 내려와서 다시 가르쳐요. 도로 내려가죠. 많이 하시네. 그러면 그림자에 있는 놈이 환영을 하나? 아니요. 죽이려고 그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네. 밝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한단 말이야.
이 이미지. 그렇죠? 이 이미지. 그게 뭐가 있단 말이야. 인간의 공통성이 있단 말이야. 알았어요? 플라톤이 자기 사상을 서술하지 않고 대화편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 소크라테 내세워가지고 소크라테 착 대화하잖아. 어? 철학자들도 그 뜻을 몰라요. 나는 알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교육 후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묘사한 거야. 이거 내가 플라톤한테 물어볼 부분인데 내 짐작이야. 과정이 없이 결과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지. 그게 하나의 항아리의 조각으로. 뭐 향하긴데 뭐가 조각이 있다는 거야. 그게 예? 그리고 심각하게 그걸 학문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여러분 사서삼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 요즘 중요한 게 중용이야. 공자의 그 손자 자사가 쓴 중용이야. 중용의 첫 대가리가 뭘로 시작한 줄 알아? 일전에 내가 논어의 첫 대가리 얘기했죠. 중용의 첫 대가리가 뭘 줄 알아? 하늘이 시키는 것이 본성이다. 그죠? 오늘 가서 찾아봐줘. 중용의 첫 대가리. 천명지 위성 뭐 이제 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이다. 소성지 위도. 그렇죠? 그다음에 도를 닦는 것이 가르침이다. 수도지 위교. 수상하죠. 그게 핵심이야 중국이.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명령하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 봐. 인간다운 성질이 있는가 봐. 또 그게 뻗쳐나가는 것이 도라고 그랬어요. 또 그 도의 길을 닦는 것이 교라고 그랬다고. 액면 그대로 믿지만 난 지금 비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상왕의 본론이 무슨 뭐 중용에서 나왔 이때 소리하면 안 돼.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걸로. 그래 안 그래? 동양에서도 그런 이미지가 있다. 그 다음에 도덕경 보면은 도가 도라면 도가 아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부분이야. 말로 전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게 아마 첫 대가리 나올 거야 아마 그것도. 나는 교육의 교한 단서라고 본다. 깨어진 항아리 조각이라고. 불가에서 대승불교가 뭐냐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야. 위로는 보리를 타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상구보리 하와중생. 나는 그 중에 상구와 하와라는 개념을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지만은 똑같은 의미야, 똑같은 의미. 아까 동굴의 신하고 똑같아. 이게 보살 정신이라고 해. 보살은 자기가 마지막 깨우침을 채워두고 다시 중생을 제도하는 거야. 회향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동굴의 신하고 같아 틀려요. 동일해요. 똑같다고. 기묘하잖아, 동서양이. 네. 그래 안 그래? 그게 인간의 본능. 글쎄요, 그렇게 가면 이제 더욱 좋지. 예, 더욱 좋은데 그건 나중 얘기고 우리 교육의 가치와 관련해서 할 얘기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 엽금 알고 있어요? 갈매기 엽금. 그거 안 읽었을 좀 이상해. 아마 간첩이야. 네, 그거는. 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그냥 서점에 그냥 불티나게 파는 갈매기 엽금이야. 그 갈매기 엽금 생각해보세요. 선창가에서 먹이 타tum하고 있는 갈매기들이 있지. 그 세속계 이미지가 그대로거든. 그렇지? 근데 이놈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이러면 난리가 다 됐는데 이게 얼마큼 날을 수 어떤 스피드로 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은 거야. 이놈은 빨리 난다고 해서 천장가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거 상관없는 얘기야. 날개를 달렸다. 어느 스피드로 얼마큼 달릴 수 있는지 하고 자꾸 시험을 해.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근데 자기만 가지고 할 때는 스승이 있어요. 그 스승이 지도를 받아. 그래서 자기가 마스터 해가지고 또 내려가 보니까 제자가 있더라. 자기와 똑같은 놈이 하나 있더라. 그걸 가르치는 이미지야. 리차드 바크가 그걸 이미지한 거예요. 갈매기를 통해서. 그것도 교육의 한 이상한 거죠. 왜 사람들은 그 글을 읽고 감명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뭔지 자기 생활의 반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조각. 나는 도산 12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책에 이왕에. 그래서 내가 많이 인용을 했어. 교육계와 세속계와 수도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도산 12곡 끄트머리에 나오는 시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은 줄을 몰라라. 무슨 말이야 이게?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어? 그 수도계 어느 위치에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위치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낮으면 상부하고 좀 높다 그러면 하하하는데. 그러니까 뭐 언제나 좋다는 얘기 아니야. 네? 내가 퇴계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보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얘기하는 교육학의 금강맥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학, 무슨 종교학에서 다루지 못한 식이에요. 충분히 개념화해서 전체를 드러내는 작업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아직까지. 많이 인용을 하지만 단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뭐가 느끼는 게 있어요? 원서장님, 뭐 느끼는 게 있어? 학습 교수? 이해라고 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걸 개념화해야 된다고. 뭔지. 그건 하나의 이미지. 문서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단편. 이미지단 말이지. 그걸 개념화해서 그 총체성을 드러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과제야. 장상호의. 내가 이런 걸 보고 교육 본인으로 썼다 그러지 마세요. 쓰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야. 보이시는 거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관련되더라. 이거예요. 내 솔직한 심정이 하느님 두고 맹세한다고. 내가 이거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우리 활성적 생활 공간으로 갑시다. 그것은 다양한 삶의 양상이 엮여지고 교차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세계는 토끼라고도 할 수 있고 오리라고도 할 수 있다. 교차하는 지점이야. 거기서 어떤 패턴을 찾아내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내가 보이기 위해서 이 그림을 내가 한번 써봤어요. 이 그림을. 네. 이 가운데 있는 게 뭐냐 이거야. 비교도 보이고 십상으로도 보이고. 어떤 축에서 분야에 따라서 문자도 되고 숫자도 되죠. 네. 숫자 체제의 축은 뭐가 돼? 13이 되나? 네, 14. 문자 체제로 보면 B가 되죠. 그 중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 안 그래? 중간은 B도 되고 13도 될 수 있는 어떤 생활 공간이야. 그렇죠? 네. 그것을 숫자 체제로 해석하느냐 문자 체제로 해석하느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본인의 선택이라고 그래. 내가 얘기는 컨텍스트 같은
아니, 그 상황. 컨텍스트든 하여튼 맥락이든 네네. 그렇다는 거야. 그 총체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체제에.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보니 양립하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한 축을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긴장, 갈등, 경쟁, 타협, 균형, 조화가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떤 가치 축을 우리가 잠정적으로나마 네.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지. 택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본인의 선택이라고 그래. 이게. 자, 이 그림 한번 봐. 이 그림. 네. 정면체죠. 어디가 정면이야? 그 회색으로 앞에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디가 전면이냐고. 정면이요? 전면, 배경과 전면. 그게 제일 밝은데요. 제일 밝은 것 같아? 거기일까?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요. 다르게 보면 그렇게밖에 잘 안 보이는데 또 어떻게? 그렇게밖에 안 보여? 아니요. 여기 그 세 개가 겹치는 여기가 전면일 수 그럴 수도 같아요. 있지. 네네네. 그러면 전면과 후면이 바꿔져 안 바뀌어져? 바뀌어져요. 바뀌죠? 네. 내가 그림을 많이 이용해.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 이게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방편으로 쓰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주와 종이 달라지고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이다. 어느 것이 유관한 것이고 어느 것이 무관한 것이다. 가 결정이 되고 어느 것이 목적이고 어느 것이 수단이다. 결정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어느 것이 본질이고 어느 것이 비본질이다 결정되는데 결정돼요. 되죠? 네. 또 어느 것이 내재고 어떤 것이 외재다는 게 결정되는데 결정돼요. 이런 것을 나는 본인 선택이라고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이 태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해. 알았어요? 어떤 때는 그 본을 택하고 어떤 때는 저 변화를 택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때때로 그럴 수도 있고 일생을 통해서 본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수도기가 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떤 때는 그냥 시장터에 갔다가 어디 음악회관에 가서 연주를 한다고 할 때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목적의 분산을 막는다. 본선택이라는 게 그렇다면은 교육이라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과 섞여 있다고 그랬지. 그 교육이 양태라고 그랬나? 그렇지. 그런데 양태는 내재와 외재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실현되거나 일상의 삶에서 실현되는 교육은 양태죠. 양태라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외도교육의 양태, 무슨 공덕교육의 양태, 내재교육의 양태라는 걸 만든다고. 외도교육의 양태 이름이 좀 다 이상하지. 네. 이제 새로 배워야 돼. 그 용어를 할 수 없어.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 외도교육의 양태는 세속이 본위가 되고, 네. 그 교육은 종이 되는 거야. 비본질적인 것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측면이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쉽게 말해서 교육은 세속적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보여지는 거지. 맞죠? 13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B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세속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공덕교육의 양태는 수도교육의 특징과 가치 실현이 본이야.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높은 품위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중간 단계는 준비고, 그 다음에 소수의만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소수의 엘리트가. 되다 맞는 건 좀 중간에 탈락자야. 그리고 우리가 뭐 학교 체계로 보자면 대학이 중요해. 중고등학교보다는.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건 수도계에 속한다고 보죠. 수도계가 본이니까. 내재 교육의 양태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수단이 되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세계라는 거죠. 그런 양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육이 있고 교육의 여건이 있는 거지, 환경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환경을 제외한 부분이 교육이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 내재 교육의 양태에서 환경을 제외한 부분을 구성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건과 교육의 여건 가운데 하나가 수도계라는 거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여건이라는 건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교육의 수단. 근데 그 수도계 가운데 특별히 품이라는 것이 수단이 됩니다. 교육의 수단이 됩니다. 품이라는 것은 아까 수도계 체험 구조인데 그것은 우리나라 동양말은 덕이라는 말도 있고 서양에서는 아랫대라는 말을 썼어요. 이것도 발전하는 개념이지만 또 중요해서 아까 성이라는 개념, 뭐 덕성이라도 좋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와 수준이 있죠. 네. 칸트는 뭐라고 써? 진선미라고 되게 부른다고. 진선미. 학문, 예술, 도덕. 그것뿐인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개념화한 거야. 근데 아까 소재라는 말을 썼거든. 수도계 품위는 소재다. 소재라는 것은 뭘까? 미술에서의 빛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빛이 미술은 아니지. 소리가 필요하거든, 음악에서는. 소리가 음악은 아니다. 음악은 이를테면 뭐 선율, 화성, 리듬, 음색, 형식 등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게 합쳐져서 음악이라는 세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교육이라는 것은 그 품의 사이에 존재한다.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그냥 품의 틈새에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전제로 해서 교육의 개념을 구성한다는 거지. 무엇을 전제한다는 말은 같다는 뜻이 아니죠. 그냥 그래. 전제한다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 논리학을 배울 때.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레바퀴 모형이 나옵니다. 수레바퀴. 수레바퀴 모형. 모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것은 아니지만 네. 그 가시화해서 아직까지 알려진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편이죠. 네. 방편이 네. 수레바퀴. 그래 안 그래? 네. 아. 수레바퀴 하면 이렇게 부른다는 의미가 이미지가 있죠? 네 그런 이미지를 좋은 차용해가지고. 생각이야. 네. 나하고 동의하는구만. 우선 첫째가 네. 수레바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축과 살로 살, 네 살. 타이어, 네. 축. 네. 축. 그렇죠? 네. 그러면 타이어는 뭐로 돼 있어? 고무로 돼 있지. 네. 축은 나무로 돼 있지. 네. 아니죠. 아니. 살은. 살은 나무. 그 다음에 축은 철로 돼 있죠. 철로. 그런데 수레바퀴라고 할 때 나무, 철, 고무 이 특성이 변하죠. 네. 타이어로 변하고 축으로 변하고 살로 변하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의 한 구성 요소수 다른 의미를 갖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그 축이라는 전체의 2차적 성질에 원초적 성질이 딱 수렴된단 말이야. 아? 그걸 구성한다고 그래. 구조라고 그래. 또 하나. 아까 백 선생님이 잘 지적했어. 그 정체성은 하나지만 리피티션 되지만 이동해야 하는데 여기. 이동하죠. 굴러가면 위치가 변화되잖아. 이게
차이와 반복의 개념이야. 반복되면서 그것이 규정이 된다. 그런 슬로바키아 이미지가 떠오르고, 다음 시간에는 슬로바키아가 뭔지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자고. 그래서 우리는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나 그 품위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상부 세계에 참여할 수 있고 하와 세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상부의 세계와 하와 세계가 뭐냐? 이것이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런 문제를 개념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수레바퀴라는 그 구조가 형성이 되면 교육이 안쪽이 결정돼야 안 돼. 교육이 울타리가 생기죠? 교육이 정체성이 생기잖아. 어? 그러면 교육의 안과 밖이 경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쪽에 독특한 인간상이 있겠어 없겠어? 인간의 그 변인이 생기겠죠? 그래 안 그래? 예. 다른 세계와 다른 인간의 그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또 그 안에서만 발생하는 가치가 생기고 가치 규정이 생기고 그걸 우리가 나중에 내재적 가치, 교육의 내재적 가치라는 말을 하지만 또 교육적인 인간이라는 말을 또 할 수 있고 또 활동도 그 내재에서 규정되는 활동이 있다는 거죠. 교육적 활동이라는 게 있다. 그건 어떤 활동과 구분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활동과 구분되는 것을 그거는 활동이 규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봐. 요 그림이에요. 두 글씨 이렇게. 요거. 봐요? 네. 오케이. 그러면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네, 가운데 있지? 네, 한가운데 있어요. 왜 가운데 있겠어? 본인이니까. 네, 본인. 본인. 그러면 교육 밖에 있는 거 모르고 환경이 되겠죠? 네. 왜 안 그래? 네, 환경. 환경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많은 연구 과제가 생겨. 그건 뭐냐면은 교육이 환경의 영향을 받겠어 안 받겠어? 물리의 세계, 생태의 세계, 심리, 정치, 경제에 영향을 받죠. 그래 안 그래? 그 부분을 교육의 여건이라고 해요. 교육의 여건. 그러면 그게 사실적으로 규명이 돼야죠. 개념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그럼 엄청난 연구 영역이 생겨 안 돼요? 생겨요. 이게 다 연구 영역. 물리의 어떤 변인이 교육의 어떤 변인을 결정하는가 다 이게 개념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연구될 문제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사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겠어? 교육의 여건을 평가하는 기준. 그 교육의 내재적 가치겠지. 그렇지? 이 가치 문제에서 하등에 무슨 모호한 점이 없다는 얘기야. 우리가 교육의 가치를 평가할 때 혹은 환경 여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 모호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영향 주제가 됐어. 환경이. 그래야 그나. 영향 줘요. 그럼 영향 준다? 그건 뭐예요? 교육의 기능이죠. 네. 그렇지? 네. 그것은 결과주의 교육관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교육이 있고 결과를 가져오죠. 네. 결과를 중심으로 교육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네. 머리가 180도 돌죠. 그래 안 그래? 개념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의 기능 그러면 기능주의적 교육관에서 기능하고 내가 알기는 교육의 기능은 완전히 다르지. 그리고 그것은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야. 교육의 기능은 경험적으로 입증이 된다. 그래서 수많은 사실들이 규명돼야 돼요. 아세요?
김용대학 과제라는 거야. 그러면 어느 가령 가정이다, 네. 네. 학교다, 네. 직장이다. 네. 이것이 작용해야 한대. 다 작용. 전체가 작용한다. 작용하는데요. 그러면 교육의 공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어떤 여건에서 어떤 교육의 양태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네. 그거 연구할 수 있어 없어? 다 연구 대상이에요. 학교 교육에서도 연구될 수 있겠지. 학교 교육에. 네. 왜냐면 전혀 연구되지 않는 영역 아니야. 그렇죠? 네. 그만큼 교육 본의로는 그 문제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문제 영역을 이전의 것과 다른 문제의 틀을 제시해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득히 먼 길이에요. 아득히 먼 길이다. 지금까지 교육을 그렇게 정리 안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보면 이제서부터 해야 될 일들이 새로운 시작이 된 거죠. 새롭게 해야 할 일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본의론을 종착점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알았어요? 네. 시작점이다라고 보는 게 더 옳아. 신생학문으로서. 신생학은 그지만 교육학으로서. 네, 교육학으로. 참 이게 무슨 얘기하면 후보가 신생학문, 교육학 따로 있고 신생학문이다. 아니. 이렇게 보고 싶은 모양이야? 네. 아니라 가짜 학문이 아닌 진짜의 한 시도 오라고 보는 것이고 계속 탐색하고 교정할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해답보다는 질문이에요. 그래야 돼요. 나는 나무꽃 베낀다고 그러잖아. 그럼 나무 답을 베끼면 뭐라고 그래요? 좀 그 표절이에요. 표절이라고 그래. 근데 왜 질문에 표절은 안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정말 질문을 많이 표절하세요, 여러분들. 그 법적인 규정이 없어. 사실 질문이 더 중요한 건데, 질문의 고유성이 더 중요한 건데, 네. 아직까지는 그 질문의 고유성을 클레임하지는 않더라고. 알았어요? 네. 내 것도 마음대로 훔쳐가세요. 내가 클레임하지 않을 테니까. 인용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가라고. 근데 재밌는 게 경영학에서는 그렇잖아요. 질문 클레임합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자기가 논문 쓰려고 쭉 하다가 턱 하고 여기다가 우리 큰놈이 경영학인데 장우진 이렇게 딱 해놓으면 다른 데 표출 못해요. 그 질문을. 그 질문 내 거다. 계속 리뷰하면서 자기 질문을 클레임하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제대로 된 학문이다 말이야. 답보다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 아인슈타인도 그랬어. 그래서 안 그랬어. 질문이 제일 가치가 있는. 질문이 반이다 그랬어. 자기 업적의 질문이 반이다. 자기가 비수 속도로 가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그 질문이 상대성 이론을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건물이 들어설 공간을 확보했다. 그러잖아. 택지를 마련한 거지, 택지. 네. 이 건물은 이제 들어서야지. 그렇게 봐야 돼. 예. 그걸 내가 중권 3에서 예를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연구 영역이 있을 수가 있다. 중권 3 읽어봤어? 거기 보면 교육학 그 하위 전공 영역이 거기 나와 있어요. 네네. 하위 영역. 근데 그 하위 전공 영역은 지금 교육학의 교육철학, 교육사회학과 다른 점이 있죠. 그래 안 그래? 개념 피대를 공유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쌓아지고 확장할 수 있었어. 예, 확장할 수 있어요. 쌓아지고 확장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체제 안에서 서로가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유리점이라는 거죠. 오케이? 네. 이게 지금 내가
그 교육 본유의 대략을 얘기한 거야. 네. 아, 그럼 시간이 나오면 이제 그 하위 네. 주제를 하나씩 검토해 나가는데 그거 다 다룰 시간은 없고 내가 보기에 이미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가 이미 지정해 줬고 덤으로 교육 본론도 이렇게 가능하더라 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케이, 여기까지 마치고 아까 그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무슨 질문부터 해결하지? 실제로 교수님, 어? 질문 한번 읽어봐. 왜 교육학이란 말은 버리지 않고 고수하시는 건가요? 지난 시간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생긴 궁금증입니다. 선생님은 2기 교육학을 만드시면서 기존의 1기 교육학 내에 있는 대부분의 용어를 대체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육학이란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 속의 내용과 구조를 새롭게 하는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교육학을 다른 용어, 예컨대 상구하화학이나 구하학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선생님의 학문 영역도 새롭게 창시되고 말씀하시는 교육학을 일반인들에게 더 잘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일반인들은 교육학에 대해 지닌 기존 관념이 있고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교육학의 구조와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도 일반인들은 새로운 교육학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고 자꾸만 기존의 교육학으로 회귀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교육학이란 말을 버리지 않고 고수하는 것은 교육학에 대한 애착이 강하시기 때문에 안 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학이란 말마저 바꿔버리면 내용을 담는 가장 기초적인 본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체하지 않으신 것인지 아니면 대학의 사범대학 교육학과라는 제도적 공간 영향 때문에 버리지 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학이란 말 자체를 안 쓰거나 다른 말로 대체해보려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반인들이 회귀하는 것 같다 그러지. 나는 신철교 선생님이 회귀하는 것 같아. 그 심정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교육학은 교육대로 인정을 하고 네. 너는 다른 학문하는 걸 해라. 네. 그럼 이것도 살고 저것도 살지 않느냐. 그런 얘기 같아. 그게 이제 일반인들의 생각이라고 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대답할게요. 지금의 교육학은 누차이겠지만 사이비 교육학이에요. 네. 버려져야 돼. 사이비 교육학을 교육학으로 인정할 수 없잖아. 공존할 수 없어.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 내가 정말 학문적인 공헌을 했다면 지금 교육학이 사이비 교육입니다. 이거를 내가 주장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반론이 없다. 또 나는 반론을 언제든지 환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이비를 사이비라고 해야지 그냥 교육학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기껏 내가 그걸 발견했는데 그걸 교육학이라고 하자.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난 따옴표 교육학은 항상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명칭을 바꾸자. 교직 과목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용병학문으로 바꾸고, 학교 연구로 바꾸고 이런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죠. 버리자는 게 아니야. 명칭이 잘못됐으니까 명칭을 고치자 그러는데 명칭 그대로 놔주자 그러잖아 지금. 신 선생님 그래 안 그래? 놔두는 게 어떤가? 저 비유를 좀 들면 물리에서 힘이라는 게 있어요. 힘. 근데 힘이 물체를 움직인 동인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힘이라는 말을 써왔는데 뉴턴이 물체를 움직이는 동인을 이제 그 만류인력으로 정의를 다시 했지만 힘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물리학에서 중력의 법칙을 중1 때서부터 배우는데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되는 거예요. 물체에 움직이는 동인으로서의 힘을 이해 못하고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에너지적 이제 잘못된 사고로 계속 세상을 바라보니까 공식으로 문제는 푸는데 사실은 걔는 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 될 때까지도 물리학이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게 비유를 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지금 교육학을 평가할 때 그 misdirected thinking ship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방향이 잘못되고 참 힘모르는 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히 없어질 거다. 지금 교육학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잘못 끼워진 단추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인정을 하되 이름만 바꾸자는 거죠. 그리고 교육학은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관점이야.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신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그럼 이 교육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지금 스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교육 본의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교육이라는 용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다. 그리고 이게 과거서부터 원래 교육 본의의 그 내용에 맞게끔 사용되어져 왔던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못 바꾸겠다. 못 바꾸겠다 아니라 가령 은행을 사칭해서 돈을 버는 지가 기관이 있다고 봐. 그러면 지금 기관은 그냥 은행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한테. 그리고 은행은 행운이라고 하자. 뭐 이런 식인데 그걸 사이비 은행이라고 해야지. 그게 맞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적당히 무마하고 너는 따로 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교육 원리 학회에도 많아. 기존 교육학 인정하고 당신은 딴 얘기하니까 거기다 포섭시키거나 그중에 한 챕터로 집어넣어 있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건 날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면서 제자라면 제자가 아니야. 이걸 부정하고 그 위에 세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고 교육 본의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응할 수가 없어.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걸 맞은. 예? 그걸 설명할 수 세 번째 섹션을 내가 한 거예요. 해체할 말 했지. 아까 해체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그 일반 국민에게도 큰 공헌을 하는 거다. 일반 국민 얘기합시다. 그다음에 교육 본의론을 교육학과 다른 학설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율적인 그것을 해체시키고 자율적인 교육학의 한 범례로 보려고 하는 거야. 알았어? 다른 걸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자꾸 지금 신철 선생은 회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인정하고 이건 별도의 학설로 보자. 학문으로 보자. 그렇게 보는 거다. 부정하고 건설한 한 법률을 보이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일반인 운운하는데 학문은 일반인을 눈치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 어떻고 일반인은 개똥이에요. 학자 입장에서는 인식 문제에서는 개똥으로 봐야 돼. 그 잡담이라고 봐야 돼. 그 사람들 하는 일은. 그러니까 고학 아세의 가장 큰 희생물이 누군지 아세요? 일반인이에요. 일반인들이라고. 일반인과 달라야 학문적인 공헌을 해야 돼. 일반의 생각에 따르면 학문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고학아세의 단점은 출세하고 다 좋은데 일반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학문을 얘기할 때 일반인과 절충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일상의 생활 상태하고 교육학은. 그래도 학문이 학자들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 대승불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어떤 이로운 일을 이 학문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하고 학문이 연결될 수는 안 있겠습니까? 내가 교육학자한테 제일 싫은 말이 그거야. 교육학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공헌을 생각하라는 거야. 공헌을 생각 교육하지 말고. 알았어요? 개똥같이 자기 일은 안 하면서 공헌하는 문제를 생각한단 말이야. 이 똥개 같은 것들이. 자기 일 충실하고 그 다음에 교육에 공헌하는 생각을 해야지. 교육에 가장 크게 공헌하는 교육학의 공헌은 유니크한 것은 교육이 무엇인가 해명하는 거예요. 예, 자기 할 일을. 그 애를 놔두고 아까 목표도 없이 총만 쏜다 이거야. 교육학자들이 어린애처럼. 그게 교육에 공헌하는 걸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학문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학문을 이렇게 완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학문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니면 그 중간점에서 어차피 이건 완성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만 계속 하고 한국만 계속 하시오. 교육학자 경우. 아세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퍽 도움이 되지. 그러면 실제 이건 또 다른 사람이 한다고요. 그럼 이제 교육을 발전시킨 일은 불완전하게나마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발전시키는 일을 교육의 발전은 교육이에요. 걱정 말아요. 교육의 발전은 교육이 한다고. 교육학자가 하는 게 이 애들은 전부가 머리가 좀 이상해. 무슨 엄청난 자기 권능을 지금 믿고 있는 거야. 교육학을 잘하면 교육을 마음대로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교육의 발전이 뭔지를 해명하는 걸로 그쳐야 돼. 교육학자 역할은. 알았어? 그리고 교육은 그 발전 메커니즘에서 발전하는 거야. 이 교육의 발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할 거야. 어떤 식의 경로가 있는가. 내가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거 다 교육학 때문에 내 열이 올라가요. 갑자기 막 그냥 올라가고 원성이 올라가는데 교육학 열심히 하는 게 교육학의 역할 아니야. 그거 폐기쳐놓고 뭐 교육을 위한다 어쩐다 하는데 그건 무슨 어린애가 권총 가지고 마음대로 여기 쏘는구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발언 자체가 다 그래. 교육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육을 발전시킨다고 그래요. 제가 자꾸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이해가는 과정을 보시고 제가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그동안에 왜 학교 교육을 학교에서 하는 일을 교육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아주 이렇게 그림으로 저한테 분명해졌습니다. 네. 내가 엄승이한테 좀 고함을 주려고 그러는데 이건 사실 나 자신에 대한 고함이야. 왜냐하면 내가 저런 상태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대부분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 자신의 그 스투피드 스테이트를 말이야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얼마나 그 고초가 있었던가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죠. 오케이? 예. 전혀.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상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라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원래의 영역이 이렇게 있다. 정치하고도 다르고 경제하고도 다르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가 이렇게 그 부분에 이제 정치도 있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있는 정치를 갖다가 꼭 우리가 그건 교육 정치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난센스다. 그런 개념이 이제 좀 보입니다. 이 그림으로. 그렇죠. 학교 이게 여건이 되겠지 그거.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학교와 교육이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은 말하자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그 동안에 뭐 오랫동안 한 일이 적용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용도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긴 있지만 학문이라고 하는 게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이론을 지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가장 그 과학책 학문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게 설명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제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언과 통제는 그러니까 적용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교육학이 왜 이 학교에서 펼쳐져 있는 이 학교 교육이라는 걸 하는데 예측하고 적용하는 일을 못 하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하자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본이론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라고 한다면은 어떤 학교 안에서 변화, 어떤 측면을 주목해야 되는가, 이거를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교육 본인이 전혀 적용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그랬잖아.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데 내 교육 본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 이건 기억 안 날까? 지나가는 말이니까. 그리고 내 교육 본위를 철학의 인식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말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교육 본위는 어떻게 적용될지 몰라요. 많이 적용이 되겠지. 그러나 내가 학교 현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 또 내 견해가 있어요 분명히. 예, 학교와는 다른 얘기를 한다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가정교육에도 관심이 있고 뭐 가상공간의 교육도 관심 있지만 학교교육은 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또 철학에 내가 공헌할 수 있습니다. 교육본론이. 이게 교육적 인식론의 그 적용이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있고 적용은 후속하는 거단 말이죠. 근데 전혀 적용이 안 된다. 그런 학문은 있기가 힘들다. 그건 정말 우리 순수학문이라고 그러는데 순수학문도 그 적용의 영역을 아직 몰라서 그렇지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그 말 했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교육 본론이 어디에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는 후차의 문제고 증명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겠다 이런 주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점을 유의하고. 그 다음에 시제로 조사할 때 내가 마지막으로 어드바이스 하는 것은 사이비 교육학으로 인해서 교육학 자체가 대학에서 들어설 공간이 없어진다. 아니, 시카고 대학이죠. 그러니까 이류 잡학 이런 걸 알았어요.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대학에서. 네. 그건 필요 없다. 네. 저거 뭐 옥상옥이다. 네. 그래서 부족이 조정해서 없어졌다고. 또 어디도 없어졌다. 아니, 많아.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 스탠포드 대학도 위기야. 교육대학이. 그런데 그건 다 불행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교육학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사이비 교육학 때문에 그 교육학이 없어진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어. 그 보물단지, 금강매. 네, 금강이 있는데. 그거를 대학에서 무시해본다? 학문적으로? 그럼 대학의 손실이죠. 네. 그래 안 그래? 네.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알았어? 대학에 한번 학과를 둔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 그런데 사이비 교육학 때문에 진짜 교육학이 해보지도 않고 들어설 공간을 잊어버린다. 점성술처럼 취급돼서 이제. 굉장한 위기란 말이야. 네. 자, 그러고 점성술 얘기가 나왔단 말이지. 내가 지금 이 신선생 위치를 내가 안다고. 키드에 있지? 네. 키드에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적응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게. 네. 적응 방식에 대해서. 케플러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점성술로 돈을 벌어서 네. 천문학을 했어요. 네. 그때 케플러는 네. 점성술이 천문학이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 알아? 돈은 벌고. 그렇죠. 세속계에서 돈 버는 건 확실히 하고 수도계에서 연구하는 건 확실히 연구. 분리를 그런 딱 적응 해서.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알았어? 나 같으면 내가 선생님이라면 이건 학교 개발원이다. 정부와 개발원. 국민이 계약을 먹고 네. 먹고 산다. 네. 그럼 좀 부재해버리면 먹고 살 수 없잖아. 그러나 그것을 교육학이라고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지.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학교 개발원을 교육 개발원으로 바꾸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신선생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대국적으로 생각하라고. 교육학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조금이라도 가령 문교부 시야에서 데코레이션 해주는 정책 연구는 않고 하는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조금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조금이라도 설득시킬 수 있다면 크게 공헌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오케이. 두 번째 문제. 이것도 혼날까봐 아니야, 뭐가 잘못되는 거니까 쉽게 말합시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과오도 사랑합니다. 오케이. 네, 교육 DNA는 없을까? 좀 엉뚱한 질문이고 이 시간에 적합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 DNA는 없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교육은 본능이고 교육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간의 본능인 식욕도 유전자에 영향이 있고 최근에는 식욕 조절 유전자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비만 아빠에게서 비만 유전자 가진 자녀가 태어난다는 연구도 있던데 교육도 전적으로 유전자 때문은 아니겠지만 상구하며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상구를 더 추구한다거나 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육자 집안의 내력 같은 상구 하와 유전자 요소가 있지 않을까. 이건 진짜로 내가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런 아이들 있어. 나는 유전학을 모르지만은 정말 이건 탐구 영역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도킨스가 이기적인 유전자 할 때 밈이라는 걸 생각했거든. 유전자 비슷하게 문화도 이렇게 된 게 있지 않냐. 물론 뭐 이설이 많고 반박도 많지만은 그런 것이 있지만은 나는 그 교육의 유전자가 있다는 하나의 방증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독수리 있잖아. 독수리. 독수리 그러면 날개 달았으니까 그냥 날아가는 것 같지? 아니야. 그건 하나의 포텐셜이야. 엄청나게 연습한다고 이거. 동물의 왕국 안 봐요? 연습한다고. 거기서 습자가 나온 거예요. 아, 독수리 날개. 날개 두 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포텐셜 액티베이션 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풀어나가는 액티베이션 한다는 얘기가 없이는 그 잠재를 그쳐서 끝나지 않겠어. 더욱 놀라운 것은 독수리 엄마야. 독수리 엄마가 먹이를 안 갖다 줘요.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지가 프랙티스에서 나오도록 유도를 해요. 이건 우리가 볼 때는 하와의 어떤 징후야. 완전히 하와의 징후야. 그럼 그것을 누구한테 선대로부터 배웠겠냐? 그렇지 않다고. 자기 자손의 유전자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어떤 부모의 어떤 유전자가 가지고 있다고 봐. 내 추측이야. 이거 순전 추측이야. 이건 뭐 자신 없는 말인데, 그 얘기. 사자 있잖아. 사자. 사자가 그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져야 생존이 돼. 그러니까 새끼 낳는 것으로 자기 임무를 끝내는 게 아니야. 새끼를 낳는 걸로. 어떻게 능력을 갖게 하고 떨어뜨리느냐 하는 단계까지 포함이 돼야 그게 이볼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놀란 것이 말이야. 사자가 어느 날 임팔라라고 하는 먹이가 있어요. 먹이 동물이 있어. 을 확 잡았는데 죽이지 않는 거야. 죽이질 않아. 이거 봐. 그렇다고. 근데 그러면 살짝 물어가지고 자기 새끼 앞에 놔둔 거야. 사냥하는 배우라는 거야. 그 새끼들이 그거 가지고 자꾸 놀고 조금 이파라 도망가 어머니가 또 잡아다가 또 놓고 또 얘들이 실습하고 그러더라고. 거의 교생 실습 같아. 아니, 교생 실습 문제로 가지 말고 생각을 해보자는 말이야. 이게 선대로부터 배운 거냐? 그런 유도하는 학습을 지금 그렇지는 않았을 거야, 그지? 유전자에 그 우리가 하와의 유전자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 대대로 생존이 이루어지는 거다. 도대체 하나의 포텐셜로 유전자가 아니라 그 액티베이션 유전자가 마치 컴퓨터에서 뭐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무슨 프로그램 있죠. 그거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순위 내 추측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좀 유심히 보세요. 이런 관점에서 얼마나 상과 하와 유사한 원시적인 활동이 일어나는가. 그 동물 세계에서. 내가 만약에 먹을 것이 충분하고 돈이 많다면 그 분야를 연구하겠어. 그 분야를. 그렇게 매력 있는 부분이고 아주 그 갓을 내 거라 그럴까 신체비라 그럴까. 하여튼 공유하는 걸 합시다. 나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오케이? 네. 야, 그럼 질문 놓고 지금 시간 많이 갖겠다 하는데 10분 남았네. 이제 질문 좀 해보시오.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나한테 묻고 싶은 거, 또 반박하고 싶은 것도 좋고. 만일 선생님께서 그 교육학과라고 한다든가 하지 않고 교육학이라고 안 하고 조직학이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쓰셨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제 교육
대학은 뭐 교육대학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범대학인데 그 안에는 또 사범학과가 있는 게 아니고 교육학과가 있거든요. 근데 만일 사범학과라고 했으면 사범학이라 했으면 어떤 문제 의식을 좀 안 가지셨겠습니까? 사범학이라도 상관은 없겠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거기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사범학이 어떻다. 아까 얘기대로 전혀 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율적 교육학은 거기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자기 정신이라도 하다못해 그 사범대학을 떠나서 학문 본연의 동네에서 자기 정신을 유지시켜야 돼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우리가 명실상부하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교육과 또는 교육학이라는 게 사실은 명실이 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막 엇박자가 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 구한 말에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육부라 그러지만 그때는 학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차라리 그게 좀 더 솔직하고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때는 교육이라고 안 쓰고 학부라고 했으니 그는 그야말로 학교 교육 또는 뭐 배우고 뭐 가르치고 하는 그로서만 하도 충분하게 이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그러면 이게 명명을 하면서 초창기에 교육이라고 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만 혹시 그런 데 대한 문헌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유 나 그거 없어요. 좀 연구를 해보는 건 하네요. 김정환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그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지금 뭐 공부하고 있어요? 전공 분야가 뭐야? 원래 저는 그 행정 정책학. 그래. 그 하여튼 문헌조사를 해서 연구하고 발표를 좀 해보시오. 재밌을 것 같아. 이 질문을 조금 확장시켜서 아까 신 선생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있는 학과를 예를 들고 학문 혹시라도 학문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그걸 사범학이라고 해버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교육학을 해야 할 당위성의 문제는 같이 없어져 버리는 거. 사실 문제는. 네, 그럼 저희는 교육학은 그 학문을 하고 싶은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 일이 되는 거고 지금 있는 교육학자들한테 이거를 꼭 해서 새로운 교육학을 하라고 해야 할 당위성의 문제가 같이 맞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맞아요. 질문이 지금 이 그래,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대학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가 전통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사태를 한다면은 지금 교육학을 교직학이라고 바꾸란 말이에요. 제목을. 네. 그리고 따로 교육학과라고 두지도 않고 하여튼 연구소를 만들어도 좋고 교직학교 연구소. 그럼 진짜 철학자들이 그 들어가고 진짜 심리학자 들어가고 행정학자가 들어가서 학교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거야. 그런 발상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봐. 나는 그냥 학교 연구소라는 게 사실 대학에서 하나 있어야 된다고 봐. 학교 연구소. 그래서 철학, 심리학, 사회학, 뭐 행정학, 난 미학도 중요하다고 봐. 왜 학교는 그렇게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좀 이쁘게 또 면들기도 좀 생각하고 말이야. 좀 냉장고도 좀 들어가고 피아노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예술가들도 참여하고 이랬으면 교육학자 미주 잡학이 아니라 진짜 대학의 그 여러 학문의 자원을 생각해서 학교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교육학과 이 정식으로 하나 인문대 사회대 쪽에 하나 사범대학과는 별개로 이렇게 말할 때 교육학은 다시 말하면 교양 과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사를 위한 학문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교직 과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교육학과가. 그렇잖아. 학교가 교육기관이라니까. 그렇지만 교직 과목의 범주에 넣을 게 아니라 일반 교양 과목이라고 보고 교직 과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아까 그 인류 학자 학문이 학교 연구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거기 교육학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겠지. 이류 잡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구도를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대학을 할 수 있다면은 네. 그런 방식의 해결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가장 불행하게 생각하는 건 사회비 교육학 때문에 대학에서 교육학과가 없어진다. 근데 교육학과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할 때 시카고 대학처럼. 그렇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없어요. 그 형에만 있는 거야.
나한테는 그래. 예. 그러니까 없는 학과란 말이죠. 실이 없는 학과다. 그걸 대학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진짜 교육학과를 만들고 그걸 학교학이라든가 또 학교학 연구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여러 학문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겠다든가 이런 해결이 가장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 혹시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왜 저는 사실은 이제 장성호 교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제 사범대학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범대학에서 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 교육의 경험을 제가 갖지 않았었으면 지금 이것이 왜 오류인지에 대한 깨달음도 또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얼마나 사실 무의미한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제가 경험하고 예를 쳐다보니 이것의 문제가 다시 재구성돼서 보였던 것인데 아예 이것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제 교육학이라는 이 재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 보면 없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패러다임 이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학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것의 무용성을 깨닫고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교육학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이해하는 건 또. 그건 좋지. 네. 내가 이제 김지현 선생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상상 좀 해봅시다. 가령 서울대학에서 교육학과를 없애버렸다고 봐. 그러면 지금 교육학과에 있는 교수들이 나는 교육학 전공이다 하고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 한 놈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예. 자기는 철학하고 자기는 심리학하고 한다고 다 못 뺀다. 그러니까 껍질뿐이라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 교육학과가 완전히 껍질뿐이야.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야 할 지금 근데 뭐 당위성의 이유도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의료 잡학이지만 제대로 하겠다. 사범학 하겠다 이러면 그냥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백 선생님 네. 말씀에 좀 약간 일부러 시비를 걸면서 좀 반론을 가하자면 그것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운 분이 보니까 내가 배운 것이 완전한 배움이 아니었고 네. 뭔가 반쪽 내지는 네. 그런 불완전한 거였구나 네. 라는 이제 하면서 주류에서 볼 때는 전향을 네, 이제 네, 상당히 이제 하시는 그럴 수도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뭐 사실 저처럼 전혀 전공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것을 알면은 야 맞네 그 이야기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주류는 지금 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교육학이라는 그런 지금 말하면 거울을 쓰고 감도를 쓰고 하면서 연구하고 뭐 보고서 쓰고 강의하고 해도요. 특히 우리 한국 상황에서 얼마든지 자기 살아가고 뭐 하고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굳이 교육학이라는 게 뭐냐 교육 현상이 뭐냐 이걸 찾지 않더라도 뭐 저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정말 뜻을 가진 그게 바로 동굴의 비유도 비슷한 예. 거죠. 깨달았으면 안 할 수가 없는 일이 되고 그 자체가 사실 교육의 진정한 국면인데 지금까지 그런 걸 놓쳤다는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지금 그 김장호 선생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사이비 교육학이 제일 그 세속적으로 유리한 학문입니다. 그걸 얘기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지현 선생이 지금 서울대학에서 뭐 핵심 교양 과정으로 수강받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런지 그 같이 할 때 전부가 내가 교육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 이런 것이 되게 강의 표현이에요. 끄트머리 가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왜 우리가 굳이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학교를 교육이라고 했을까 하는 그 자각을 많이 수레해요. 그 리포트에다도 그러고. 근데 그것이 벌써 우리가 할 수 있는 공헌이거든 실질적인. 소위 교육하지 않는 일반의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학교를 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교육과 무관하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 개념은 누구나 교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 부여라는 측면에서 비단
학문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도 크게 공헌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정교육이라는 걸 생각하는데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식 낳고 교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아주 못된 부모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못된 부모다. 그건 학교에서나 하는 것이다라는 게 지금 세상 풍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그건 개념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 같아. 본인들이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일반 교학 과목으로서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적인 교육학이 크게 공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핵심 교양과정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 아마 교양과정으로 교육학을 가르치는 대학은 아마 서울 대학뿐일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누구나가 갖추어야 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어느 곳에서나 진행되고 있다. 그걸 인식시키는 게 우리 교육학자들의 역할 아닌가. 일반인을 위한. 그렇잖아? 그런 생각이 드네. 아까 최 선생님 뭐 이야기했다 그랬죠? 다 하시고 하려고 했어요. 그 사소한 질문, 작은 질문입니다. 사실 뭐 선생님 강의한 내용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질문이라 본격적으로 뭐 기다렸던 건데 나중에 할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질문입니다. 그 학교에서 교사 학생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걸 스승 제자하고 가끔 등치시키는 오류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알다시피 교사와 스승은 같은 게 아닙니다. 학생과 제자는 같은 게 아니다. 그렇게들 구분하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종종 저도 그 강의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저도 연구하고 하면서 교사 학생의 그 실질적인 교육의 축은 스승 제자라는 근본적인 역할로 대치되거나 혹은 뭐 대치 안 되더라도 적어도 한 축은 그 스승 제자 역할인데 제가 역할이라는 개념을 막 쉽게 썼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스승과 제자는 어떤 면에서는 역할 분담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다. 이게 무슨 사회적인 위계 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로 제가 이해하기는 역할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이렇게 쉽게 그 다른 학문의 개념을 의식 없이 써버리면 그야말로 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조직을 얘기하는 위계. 그래서 제가 그 문득 굳이 그 시간에 썼던 그 개념이 문제가 되는 건가? 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되지. 그야말로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교사 학생이라는 것은 학교의 역할 체제죠. 역할 체제에 들어가는 거지. 이 교육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 별도로 생각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들 참 실수를 많이 해요. 교육의 소비자 중심, 수요자 중심 그게 안 해. 그거 정말 위험한 발상이지. 그렇게 경제학적 개념이 교육에 침투하면은 교육이 들어설 장소가 없는 거야. 경제학이 되거든. 그런 X 아까 ABC 뭐 맥락이요. 맥락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아주 전체가 바꿔지는 거야. 그 사고체의 전체가. 그러니까 그 교육학자들이 교육에 대한 생각 없이 아무데다가 총을 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야. 오류라니까 내가 범죄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좀 5년형을 줘야 될지 10년형을 줄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형을 줘야 된다. 교사는 교육자인가 그 논문에서 역할이라는 용어 쓰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신 그때 역할이라는 네. 용어 쓰면 부적절하지 않겠냐고 했던 기억이 나서. 네. 뭐 저희가 질문해도 되는 자리가 아닌 거죠. 왜? 하셔야 돼요. 시간은 아니 됐어. 오늘 이미 지나갔는데. 다시 강의를 해주시니까 막 그 학부 때부터 이렇게 강의 듣던 상태가 다시 막 리마인드되면서 그 하나만 짧게 질문을 드리면 오늘 교육 현상을 드러내는 게 교육학의 과제라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포착하는 게 학문적 환원, 교육학적 환원의 상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도 교육을 인식하고 참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교육에 관한 품위를 가지고 있을 거고 교육학을 하는 사람은 그 교육에 대해서 교육학적 품위를 이제 지식체계를 가지게 되는 상태가 될 텐데 굳이 교육학이 교육을 포착하는 상태를 환원이라고 불러야 하나? 왜냐하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뭐 어떤 형태로 인식하건 간에 학문적인 인식은 아닐 텐데 수행할 수 있는 태도나 능력이나 어떤 품위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교육학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풍부하게 창조해서 이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교육을 하는 사람도 교육학자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교육학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당연히 이제 학문은 개념이나 이론으로 환원하는 게 본질이라고 해석은 하고 있었는데, 굳이 교육학이 교육을 포착하는 걸 환원의 어떤 감환 상태처럼 생각하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내가 교육학이라는 것은 개념으로 교육을 환원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 하고 싶고, 쉽게 말해서 교육학의 품이라고 교육의 품은 전혀 다르다. 그런 의미. 물론 거기에 경험적인 관계가 있겠지. 그건 검증돼야 할 부분이지. 교육학을 잘하니까 교육도 잘한다든가, 교육 잘하니까 교육학도 잘한다든가 이런 말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관련이 있을 거야.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겠죠. 오케이? 이걸로 마칩시다. 수고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